한 국가의 거짓말이 지구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겉으로는 건전한 부채 비율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미국보다 3배 높은 빚을 숨기며 전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짓말이 터지는 순간 한국 공장들이 멈추고 유럽 은행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 설치된 이 시한폭탄의 정체와 파괴력,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속이는 방법은 교묘합니다. 공식 발표로는 국가 부채가 경제 규모의 84%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123%보다 훨씬 낮아 보이죠. 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진짜 부채는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부채는 지방 정부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중국 각 성과시 정부들이 진 빚만 해도 12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이는 한국 전체 경제 규모를 7번 합친 금액입니다. 미국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가 전체 경제의 12%에 불과한데 중국은 무려 76%나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방정부 부채가 완전히 은밀하게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베이징 중앙정부조차 각 지방이 정확히 얼마나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지방정부들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대신 빚을 지면 정부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부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중국에는 39만 개가 넘는 국유 기업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회사 같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진 빚만 30조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의 3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세계 최대 건설 회사인 중국 국가곤정집단공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320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베이징 공항부터 이집트 신수도까지 전 세계에서 사업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 소유라는 이유로 재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유 기업들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가 모든 빚을 떠안아야 합니다. 결국 정부 부채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정부 부채로 계산되지 않고 있어 실제 부채 규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가족이 빚을 졌는데 아버지 이름 대신 삼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가족 부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중국 경제 규모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입니다. 여러 연구기관들은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이 실제보다 20%에서 60% 부풀려져 있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채 비율은 경제 규모 대비 45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스가 부채 비율 180%로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은 이미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국채 금리는 1.7%로 미국의 4.5%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14억 명의 저축과 기업 자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합니다. 미국 국채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중국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 모든 돈이 중국 정부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인위적 조작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거대한 거짓말이 터지면 중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18%를 차지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큰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현대자동차도 중국이 주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매출의 40% 이상을 중국에서 올리고 있어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중국의 3배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중국이 자국민의 돈을 가둬놓고 세계를 속이는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의 낮은 금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14억 명의 돈을 가둬놓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셈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돈의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자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아무리 미국 국채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도 중국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경을 넘는 모든 돈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모든 길을 막고 시내에서만 돌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내 14조 달러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 모두 중국 정부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중국 정부는 낮은 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 미치는 피해는 심각합니다. 첫째로 글로벌 자본 배분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중국 내 막대한 자금이 더 수익성 높은 해외 투자처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잘못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국 주식시장의 만성적 부진이 글로벌 투자 심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중국 증시는 100%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00% 이상 올랐는데 말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엉망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비정상적 운영 방식입니다. 중국 상장 기업 대부분이 정부 소유이거나 정부 통제를 받습니다. 이들 기업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수익보다는 일자리 만들기와 정치적 목표가 우선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가 전 세계 경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유 기업들이 손해를 무시하고 헐값 수출을 하거나 해외 기업을 헐값에 사들이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 불가능해집니다. 전 세계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중국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기업 개입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알리바바 창업자가 정부를 비판했다가 그의 회사 상장이 취소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21년에는 사교육업계 전체가 하루아침에 붕괴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국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시켰습니다. 결국 중국 내 돈이 갈 곳은 부동산뿐이었습니다. 주식은 오르지 않고 해외 투자는 막혀 있으니 집 밖에 살 게 없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거품으로 성장했습니다. 베이징 집값이 평균 소득의 35배에 달하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기이한 현상은 물가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일반 생필품 가격은 25년간 거의 그대로입니다. 중국인들이 집을 사려고 모든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리 없습니다. 이런 물가 하락은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해 각국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일견 좋아 보이지만 이는 각국 제조업체들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돈의 감옥은 결국 전 세계를 볼모로 잡은 셈입니다.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려면 이 감옥을 열어야 하지만 그 순간 막대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중국 내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 글로벌 불균형이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시스템이 부동산 거품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2008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날의 재앙을 불러온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2008년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고통받을 때 중국만 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짜 성장이 아니라 거대한 속임수였습니다. 이 속임수가 오늘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채 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2008년 말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6천억 달러였는데 중국 경제 규모의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미국도 7천억 달러를 썼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중국이 훨씬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중앙정부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였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중앙에서는 성장 목표만 정해주고 실제 돈 마련은 각 지역이 알아서 하도록 떠넘겼습니다. 이때부터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 세계 경제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인위적 경기 부양으로 철광석과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브라질과 호주 같은 자원 수출국들이 갑작스런 호황을 누렸지만 이는 지속 불가능한 거품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과도한 투자로 철강과 시멘트 시장에 공급 과잉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이런 과잉 생산품을 전 세계에 헐값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철강 업체들이 연쇄 도산한 배경입니다. 한국도 이 속임수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국의 과도한 투자로 조선업계가 단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 조선 능력을 키우면서 한국 조선업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토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아파트 단지를 늘릴수록 지방정부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건설 장비와 원자재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캐터필러와 코마츠 같은 글로벌 건설 장비 업체들이 중국 특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건설 붐이 절정이던 2011년 캐터필러 매출의 40%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중국 투자가 줄어들면서 이들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국유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겉으로는 상생협력이지만 실제로는 부채를 전 세계로 수출한 거였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국이 15억 달러를 빌려줘 항구를 건설했지만 스리랑카가 돈을 갚지 못하자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빼앗았습니다.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등 수십 개국이 이런 부채 함정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외 대출도 결국 중국 국유은행 돈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스리랑카가 파산하면 중국도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손실은 중국 정부 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부채 규모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부 돈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통한 불공정 경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이런 왜곡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이후 중국 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같은 성장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빚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2020년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활동을 극도로 제약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었습니다. 동시에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를 더욱 늘렸습니다. 2008년 거짓 마술의 최종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콘크리트 제국을 만들어냈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봐야 합니다. 2010년대 중국의 건설 광풍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성장이 전 세계에 미친 파장은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만든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3년간 사용한 시멘트가 미국의 100년치와 맞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시멘트 시장을 완전히 뒤엎은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이 45억 톤의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글로벌 시멘트 가격이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시멘트 업체들이 갑작스런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마치 도박에서 잠깐 딴 것처럼 2015년 이후 중국 건설 투자가 줄어들면서 이들 국가 시멘트 산업이 일제히 침체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멘트 생산량은 2015년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철강 시장의 왜곡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 철강 생산량이 2010년 6억 톤에서 2020년 10억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중국 내수로는 소화할 수 없는 과잉 생산이 헐값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철강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와 이탈리아 일바 등이 연쇄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수만 명의 철강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유럽 각국의 정치 지형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브렉시트와 극우 정당 부상의 배경에는 이런 산업 공동화도 한몫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15년간 4만 킬로미터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글로벌 철도 장비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 등이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기술 이전 요구로 결국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중국은 이들로부터 기술을 빼앗은 후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역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 CRRC는 세계 최대 철도 차량 제조업체가 되었고, 독일과 일본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줬더니 스승을 밀어낸 셈입니다. 건설 기계 시장의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중국 건설 붐 절정기인 2011년 캐터필러의 아시아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중국 투자가 감소하면서 캐터필러 주가는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높였다가 큰 코를 다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자체 건설 기계 업체들을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업체들과 정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진출도 활발히 하고 있어 기존 업체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도 전 세계를 속였습니다. 정저우 신구와 텐진 빈 하이 신구 등 대규모 신도시들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도시 계획 컨설팅 시장이 활황을 누렸습니다. 맥킨지와 보스턴 컨설팅 등이 중국 프로젝트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도시들 중 상당수가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오르도스 신구는 100만 명 계획 인구 중 10만 명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 켜진 창문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중국 리스크를 각인시켰고 아시아 부동산 펀드들의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과잉 투자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제 일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투자가 2007년 4원에서 2020년 7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투자 효율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잘못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유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65%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벌이는 사업들도 대부분 수익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파키스탄 과다르항과 스리랑카 한반토타항 등이 모두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이름의 돈뿌리기였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효율적 투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방 정부와 국유 기업들의 무리한 투자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 비용은 결국 전 세계가 함께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콘크리트 제국이 남긴 상처는 경제적 손실을 훨씬 넘어섭니다. 중국의 압축 성장이 남긴 상처는 중국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평등과 환경 파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독이 어떻게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상을 드러내겠습니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불평등 지수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평등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자산 도피가 서구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2010년대 중국 부유층들이 밴쿠버와 시드니에서 벌인 부동산 투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밴쿠버 주택 가격은 10년간 3배 이상 뛰었고 현지 젊은이들이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2등 시민 취급을 받으면서 이들의 불만이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불안정은 중국 투자의 위험도를 높여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적 화약고 위에 경제가 서 있는 셈입니다. 환경 파괴의 글로벌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과 일본으로 날아와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미세먼지 농도 중 30%에서 50%가 중국발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해양 오염도 주변국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황해와 동중국해의 적조 현상이 중국 공업 폐수와 농업 오염 때문에 악화되고 있어 한국과 일본 어업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의 전복 양식이 중국발 해양 오염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낭비도 글로벌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1달러 생산에 미국보다 3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은 더욱 위험합니다. 정규 은행권을 우회한 자금 조달이 경제 규모의 80%에 달하면서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온라인 대출업체들이 연쇄 파산하면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봤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위험이 해외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국유은행들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에 대출한 자금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의 국제적 파급 효과도 우려됩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린 상황에서 거품이 꺼지면 소비 급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헝다그룹과 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실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외 채권 발행 규모만 수백억 달러에 달해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2021년 이후 50% 이상 폭락한 주요 원인입니다. 정치적 위험도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로 각국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혁신 역량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여전히 모방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도둑질로 선진국 기업들의 혁신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항공기 엔진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도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미중 기술 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위험을 줄이려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어 비용 상승과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 8%대였던 성장률이 최근 5% 초반으로 떨어졌지만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독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어떤 연쇄 반응을 겪게 될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의 부채 위기는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부채 위기는 항상 국경을 넘어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위기의 파괴력은 이전의 모든 사례를 능가할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가장 직접적인 참고 사례입니다. 1980년대 일본도 정부 주도 투자와 부동산 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당시 세계 경제의 15% 수준이었고 중국은 현재 18%를 차지합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글로벌 연결성입니다. 1990년대 일본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지만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와 글로벌 수출의 15%를 담당하고 있어 중국발 위기의 파급 효과는 일본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마치 심장이 멈추면 온몸으로 피가 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대중국 의존도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향이고 중간재 수입의 3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면 한국은 수출 급감과 공급망 차질을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중국 관광객과 중국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중국 관광객이 끊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6% 이상 급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되면 이들 국가의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호주와 브라질 같은 자원 수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세계 철광석 소비의 70%와 구리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수요 급감은 곧 원자재 가격 폭락을 의미합니다. 2015년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었을 때 호주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하락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유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의 40%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모두 중국이 최대 시장입니다. 중국의 소비 위축은 독일 경제 전체를 흔들 것이고 이는 유럽 연합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애플 매출의 20%와 테슬라 매출의 2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하루에 3개씩 새 매장을 열고 있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연쇄 반응은 더욱 빠르고 강력할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발행한 해외 채권 규모만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들이 연쇄 부도나면 글로벌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헝다그룹 사태 때 홍콩 증시가 폭락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은행 시스템의 전염 위험도 심각합니다.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등 홍콩에 기반을 둔 글로벌 은행들이 중국 부실 채권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 4대 국유은행들의 해외 자산 규모도 수조 달러에 달해 이들이 위기에 빠지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의 대안을 만들려 한다는 점입니다. 위안화 국제화와 디지털 위안 도입을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까지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제 정치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시진핑 정부가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침공이나 남중국해 분쟁 격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부채 위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도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강타했듯이 중국발 위기는 그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한 중국의 마지막 노력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위기 속에서도
중국과 세계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처방전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지 마지막 함정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소비 진작 정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비중을 현재 39%에서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억 9천만 농민공들에게 도시 시민권을 주는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등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또 다른 부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내수 확대가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자국 시장을 키우면서 동시에 해외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성공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여전히 진입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태양광에서 중국이 선두로 부상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된 이면에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기술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패권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면 다른 나라들을 기술 종속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이 그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플랫폼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확산되면서 해당 지역의 디지털 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이 본격 도입되면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의 변화도 제한적입니다. 선전이 제조업에서 금융과 IT로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선전 모델을 따라하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도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도입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재정 부담만 늘리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금융개혁은 더욱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 은행권을 우회한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우회 거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위험 관리도 여전히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고 있어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도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경계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이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모두 정치적 통제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시장 개혁이나 정치적 자유화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사회 안정에 대한 우려로 급진적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구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경제적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더욱 암울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2030년대부터는 총 인구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정부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변화 노력들은 시간 벌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 구조 개혁 없이는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없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전 세계로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 실험의 최종 결과와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부채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실험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험의 실패가 전 세계에 미칠 파괴적 파급 효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도 시장의 기본 법칙을 영원히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자본 통제와 국유 시스템을 통해 한동안 이 법칙을 우회했지만 결국 경제 규모 대비 300%가 넘는 부채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결국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게 이는 절체절명의 경고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가계 부채는 경제 규모의 105%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의존도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국과 유사한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근본적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패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베트남과 인도 등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도 재편될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이 좌절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기술 우위가 다시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착륙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 위축되면 전 세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계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도와 국유은행들의 대규모 손실이 동시에 일어나면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글로벌 금융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 급락까지 겹치면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이 요동칠 것입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우려됩니다. 경제 위기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면서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침공이나 남중국해 분쟁 격화 등으로 군사적 모험주의에 나설 위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탈중국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모두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한국도 반도체 벨트 구축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붕괴하면 대안적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에 글로벌 경제가 먼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와 리튬 등 핵심 광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큽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 없는 세계를 상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와 같은 중국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실험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실험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